안녕하세요, 동실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첫 스트리밍 녹화를 하는데요. 예고 드린 대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은 다들 아시죠? 어른이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동화라는 평을 많이 받는 동화입니다. 먼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기 전에 작가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라는 작가가 쓴 책이죠. 유명한 작가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프랑스에서 유로 화폐로 개혁하기 전까지 화폐에 얼굴이 찍혀질 정도로, 저희의 세종대왕처럼 유명한 사람들만 화폐에 들어가겠죠. 그것처럼 화폐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작가이자 비행사입니다. 작가 연력을 좀 살펴보면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1900년 6월 29일에 프랑스 중부 리옹에서 귀족 출신의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을 했고요. 리옹이라는 지역은 1998년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에 리옹 역사지구로 등재된 곳입니다. 그리고 1904년에 5살 때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912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1914년에서 16년까지 중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발자크,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라는 시인과 도스토옙스키 등의 작품을 알게 되죠. 그리고 1917년에 큰일이 일어나죠.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 프랑스와가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린 왕자 이제 후반 쪽에 보면은 어린 왕자의 비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관련한 모티브가 된 게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1919년에 당시 20살, 우리 나이로 20살이죠. 해군사관학교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으나 구술시험에 실패해서 파리 미술학교 건축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하는 책을 보면 안에 사파가 한 50종 정도의 사파가 들어갑니다. 50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파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림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 소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 안에 어린 왕자라는 책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거의 어린 왕자가 만나면서 그 작가, 거기 있는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림하고 그림에 꽤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림에 관한 얘기들은 아마 한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생텍쥐페리라는 작가 자체가 그의 인생이 거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연역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알게 되시겠지만 그리고 22살 때 4월에 군에 입대하게 되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제2비행여단에 배속돼서 조종을 배우고 군용기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6월에 모로코의 리바트 민간 비행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편 장지로드와 장콕토 등의 작품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죠. 장콕토 같은 경우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고요. 장지로드는 소설가입니다. 이렇게 이 비행여단에 이제 들어가면서 비행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 것들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처음에 만나는 것도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린 왕자가 깨우게 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라는 말로 깨어나게 되죠. 그렇게 이 책 속에 생텍쥐페리의 생애가 거의 녹아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책의 주된 골자가 이 어린 왕자의 동심을, 생텍쥐페리조차도 동심을 갖고 싶었으나 자기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어차피 내가 어른이 되면서 어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왕자를 만남으로써 이렇게 대화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여기 다 대입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보면 1922년 23살이죠. 약혼녀와 가족의 반대로 공군 복무를 포기하고 예비역 소유로 전역합니다.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한 거죠. 비행기 타지 마라, 위험하니까 타지 말자 라고 얘기해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2023년에 파리에 회계사로 취직하면서 시와 소설을 습작하게 되죠.
트럭 회사의 외판원으로 직장을 또 옮기고 또 틈틈이 비행 연습을 그때도 합니다. 그리고 루이즈 드 빌모겐과 약혼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분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1924년 소래 자동차에 입사하게 돼서 자동차 판매원 세일즈맨으로 근무를 하죠. 그리고 글쓰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1925년 파리에 들을 때마다 이모 집에 머무르면서 앙드레 지드 소설가죠. 장프레보와 친분을 맺는다. 그리고 장프레보의 주선으로 잡지의 남방우편기의 초고에 해당하는 단편소설 비행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약혼녀하고 파혼한 뒤 항공사에 취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종사 일에 다시 몰두하게 되죠. 11월에 라테코에르 항공사로 옮겨서 툴루즈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927년 툴루즈 카사블랑카 전기노선의 조종사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10월에 카프지비 우편 비행 중개소에 책임자로 파견 근무를 하고 남방 우편기를 집필하게 됩니다. 남방 우편기는 생테쥐베리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1928년 프랑스로 귀국하고 브레스트에서 고급 비행사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또 취득하게 됩니다. 비행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1929년 남방 우편기를 다시 발표를 하고 아르헨티나 항공 우편회사의 개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메르모즈 기요메 등과 근무합니다. 1930년 미국 민간 항공 부문에서 공로훈장을 받게 되죠. 그해 6월 가장 친한 동료인 기요메가 안데스 산맥 횡단 중 행방불명됩니다. 생텍쥐베리는 닷새 동안 수색을 나섰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기요메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생이 영화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31년 앙드레드 지드의 서문이 실린 야간 비행이 출간되고요. 4월에 콘수엘르 순신과 결혼하고 12월에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상을 수상하여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간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다. 이때가 거의 전성기 살아있을 때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콘수엘르 순신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콘수엘르 순신과 결혼했는데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엄청 사랑했죠.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사랑이 표현될 정도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간 비행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야간 비행이란 책은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경쟁하기 위해서 최초의 야간 비행을 시도하는 영웅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그런 책입니다. 1932년에 1년 뒤에 라테코에르 항공회사에 재입사합니다. 시험 비행사로 근무하던 중 생라파엘만 부근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겨우 살아납니다. 부상도 엄청 입게 되죠. 1933년 프랑스의 모든 항공사를 통합한 에어프랑스가 창립되어 여기 입사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1934년 에어프랑스에 입사하여 홍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다시 남방우편기가 영화화되고 자신이 직접 비행사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1935년 파리 수아르지의 특파원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됩니다. 12월에 파리 사이공 간 비행시간 신기록을 달성을 위해 프레보와 함께 시문기에 탑승하여 공항을 출발했으나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리비아 사막에 이렇게 불시착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어린 왕자 안의 내용들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보면서 그 작가 자체의 얘기를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문학이죠. 그리고 1936년 불시착 후 닷새 만에 베두인 대상에 의해 구출되어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귀국합니다. 베두인,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계 유목민으로 교역, 약탈을 생계수단으로 택하기도 하고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월에 파리수아르, 1936년입니다. 8월에 파리수아르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란을 취재 보도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집필하기 시작하죠. 성체는 생테쥐베리가 녹음하고 아무렇게나 가리겨 쓴 걸 그의 비서가 정리해 놓아서 사후에 이제 친구들하고 작가들이 이제 모아서 출판을 했죠. 이 책은 생텍쥐페리가 쓴 모든 책의 분량보다 다른 모든 책을 합친 분량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대부분 편집당하고 현재 한 7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1937년 카사블랑카 톰북투 간의 비행을 담당합니다. 6월에 다시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란을 취재합니다. 1938년 뉴욕에서 과테말라로 가는 비행기를 이륙하던 중 추락하여 또 중상을 또 입게 되죠. 인간의 대지를 집필하고 중상으로 인해서 프랑스로 귀국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 그 비행기 조종사, 작가, 화가,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때때로 놓치지 않고 다 잡았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 엄청 부러운 거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 당시니까 가능했지 않을까? 아니요, 이 당시에도 저서의 내용들도 나오지만 회계사라든지 이렇게 돈을 다루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수입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린 왕자 책 안에서도 뭐 천문학자, 뭐 왕도 만나게 되고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도 나옵니다. 술꾼, 장사꾼,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어른이 되기 싫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이 책 안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작가 인력으로 돌아오면 1939년 파리로 돌아와서 인간의 대지를 출간하게 됩니다. 5월에 국민훈장을 받고 6월에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대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 소설은 곧 영화가 되고 뉴욕에서 출간되어 이달의 양서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답니다. 9월에 제2차 대전의 발발로 대위로 소집되어 툴루즈, 몽트랑의 기술교육단에서 근무하고, 아까 툴루즈 간의 왕복 비행 수송선을 맡았다고 했죠. 기술교육단에서 근무하고 신체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비행사 근무를 청원하여 33 비행정찰대에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1940년, 그의 나이 41살이죠. 우리 나이로 5월까지 각종 작전에 참여하여 6월 독불 휴전으로 독일 프랑스 휴전으로 징집 해제와 함께 마르세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의 집필을 계속하게 되죠. 1941년 뉴욕으로 건너가 33 비행정찰대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조종사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살이 되던 해에 전투조종사를 영역으로 하여 아라스로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했고,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어 프랑스에서도 출간되었지만 독일 점령 당시 그 당국에 의해 발매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43년 2월에 어느 볼모에게 보내는 편지, 4월에 어린 왕자를 출간하게 되죠. 같은 해 우주다에서 재편성된 미군 지휘하의 제2의 33 비행정찰대에 편입되고 6월에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롱강 상공 비행정찰 후 착륙 도중 실패한 이유로 대기 명령을 받아 중형 폭격기 중대에 배속됩니다. 돌아가서 이제 친구 집에 머물며 상사에게 33 비행정찰대의 복귀를 청원하고 편대장으로 5회의 출격 승낙을 얻어냅니다. 5번 더 날 수 있게 해주겠다. 5번만 더 날아라. 아마 나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44살이었으니까요. 성체의 집필을 또 계속하고 있죠. 이때도. 그리고 1944년 33 비행정찰대가 코르시카의 보르고로 이동합니다. 이미 5회의 출격을 초과해서 8회의 출격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출격하기로 약속을 하고 7월 31일 오전 8시 반 6시간 정도의 연료를 채우고 그드노블과 안드시간의 항로로 정찰 비행에 출격하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로에 코르시카 수도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독일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전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1944년 7월 31일이죠. 일대기는 이렇고요. 어린 왕자를 집필하게 된 건 함께 밥을 먹다가 커티스 히치콕이라는 출판업자가 생텍쥐페리에게 생텍쥐페리가 뭘 그리고 있었죠. 뭘 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뭘 그리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냥 한 어린 녀석이지요. 라고 말하자 커티스 히치콕이 이 어린 녀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라는 이 말로 어린 왕자의 집필이 시작합니다. 훗날 알긴 아까 제가 콘수엘로라고 결혼한 부인이 되는 생텍쥐페리의 부인이 되는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요. 98년도 얼마 전이죠. 1998년 마르세유 동남쪽 바다에 억지잡이 그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콘수엘로라는 글귀가 새겨진 반지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쪽으로 대출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2008년도 이제 한 12년밖에 안 됐어요. 당시 공군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한 언론사에서 밝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죽지 않았다는, 아직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 찾아다녀도 된다. 내가 바로 생텍쥐페리의 비행기를 격추시킨 사람이다. 나중에야 바다에 떨어진 그 비행기에 생텍쥐페리가 타고 있었음을 알았다. 난 제발 그가 아니길 바랬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나도 그의 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생텍쥐페리가 그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내 우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제 지겨운
작가 연대는 넘어갔습니다. 이 작가 연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뭐 아까 나왔지만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그런 작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지식들도 조금씩 넓어지지 않나 해서 작가 연역은 꼭 한번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뭐 이거는 메모를 해놓고 저도 방송을 위해서 읽지만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밖에 못 외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시든지 작가의 연역은 읽어보고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편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의